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창수입니다. 뉴욕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할 땐 따라가지 못했는데 하락세는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5%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1880선까지 무너졌는데요. 지금도 유가 하락과 그리고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 여전한 상태입니다.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오늘 그렉시트 우려에 대해서 긴급 점검해 드리겠고요. 자, 먼저 전 세계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글로벌 시황센터의 정윤성. 박재현입니다. 오늘 시작 어떻게 됐는지 아까부터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과연 지금 얼마큼 지나가고 있는지 다우지수부터 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존스가 17,518.0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0.08% 강보합 정도인데요. 어제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강보합이라는 게 좀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다음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0.01% 강세, 역시 강보합 수준입니다. 4,653.1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S&P 500도 보겠습니다. 0.06% 강세, 역시 강보합 정도에 불과하네요. 2021.9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급락세로 마감했지만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영국 FTSE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3%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430.4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는 0.4%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127.85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95%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9,562.2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 하락세가 진정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그제 WTI가 5%대로 급락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국제부의 김철영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전화 연결 잠시 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장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유가가 지금 추가적으로 또 하락세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한 때 48.5불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현재 지금 WTI 크루드 오일 2월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이제 49불 언더로 계속해서 이제 시세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에 대한 쪽은 유가에 대한 쪽을 오버슈팅으로 해석했을까요? 지금 그 전반적으로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스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휴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국제부 김철영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와 함께 주목해 봐야 될 것들 어떤 것들 있습니까? 네, 금일 상품 시장은 전일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정 불안으로 인한 유로존 통화 약세,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예나와 귀금속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는 여전히 하방 압력을 받으며 배럴당 4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된 경제지표로는 방금 전 미국 11월 공장 주문과 12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공장 주문은 마이너스 0.7%로 예상치인 마이너스 0.5%를 하회 발표하였고 ISM 비제조업 지수는 시장 전망치인 58을 하회하며 56.2로 발표되었습니다. 상품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통화시장에서는 예니 이틀 연속 달러와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와 증시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으로 평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는 유로화 대비 9주의 최대치로 상승하며 그리스 총선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며 전반적인 글로벌 리스크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되고 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달러 인덱스는 0.73 상승한 91.690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일 하락세를 이어가며 배럴당 49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오펙 산유국 중 이사크가 수출량을 증가하겠다는 뉴스가 또다시 유가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WTI가 50달러가 무너지고 브렌트유 역시 50달러 선을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와 WTI의 가격 차이가 3달러 내로 내려온 만큼 브렌트유의 하락폭도 추가 국제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일로 예정된 미국 주간 원유 재고 발표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유가 방향 전환에는 크게 힘을 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TI는 현재
78센트 하락한 49.25센트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주식시장의 하락과 그리스의 정정 불안이라는 불확실성을 등에 업고 안전자산으로서 상승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1200선에 안착한 금 가격은 이후 글로벌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상승 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일 골드는 전일 대비 7달러 20센트 상승한 1211.2달러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국제부 김철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 PMI 지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각종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유로존 경기가 이제 계속해서 급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존 PMI가 51.4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PMI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4분기 유로존의 GDP 성장률이 0.1%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그 지금 그 WTI 2월물이 지금 50불을 언더로 지금 언더 슈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코멘트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란 석유 장관이죠. 이란 석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인 코멘트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수개월 날 유가에 대한 전망 자체가 60불에서 90불 사이에 대한 쪽으로 회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시티도 유가에 대한 전망이 최악의 경우라도 한 55달러에서 70불 정도에 대한 평균적인 유가 그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는 좀 그 언더슈팅하는 것 같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미국 시장 쪽에서도 이 달러 포지션에 대한 이 롱 포지션에 대한 쪽이 좀 쏠림 현상이 급격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440억 달러로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롱 포지션에 대한 급증 자체가 시장의 어떤 변곡점을 알릴 수 있는 실마리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쪽의 추이를 놓고 본다면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그 위험자산보다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의 전체 국채 가격 동향을 본다면 일단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늘도 현재 상승 중에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게 역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채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안전자산, 그러니까 좀 안전한 쪽으로 자금이 좀 회피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직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 동향에서도 본다면은 지금 현재 글로벌 외환시장 쪽 동향을 보면 일본 엔화 가치가 이틀째 좀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외환시장 쪽의 추이를 보면은 일본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약 0.63%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유로화는 0.1% 하락. 그리고 캐나다 달러,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화 등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환율 시장에서 이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일 때 안전 선호 심리가 이제 호전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오늘도 아침에 현재 미국 증시 개장 초에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글쎄 오늘 미국 증시가 일단 아침에 뭐 무난한 출발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급격한 어떤 반등까지 아직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양상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업종과 종목별로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쪽 개장 초에 오늘 아침에 미국 내 뭐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주가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어저께 밀리고 난 다음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약간 하락하는 가운데 특징주는 그렇습니다. 오늘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엑슨모빌이나 또 쉐보론 같은 미국의 이 정유주와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엑슨모빌 주가는 한 1%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쉐보론 주가도 0.8% 내외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조정에 대한 탈피 시도가 오늘 아침에 이어지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종목들은 이제 바이오주가 뭐 시장보다 그래도 좀 비교적 움직임이 양호한 상태를 보이면서 개별 종목 장세성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게 금일 아침 쪽 뭐 미국 증시의 특징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좀 그 어떤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 발표가 오늘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알코아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만 어제 워낙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가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투자에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해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부증권의 박재현 연구원 연결합니다. 네, 외신센터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그렉시트하고 미국 이게 바로 화두입니다. 이게 과연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외신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어제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 관련한 뉴스들을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게 이 차트를 본다면 티킹 타임 범이라고 하니까 이제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좀 무서운 말을 쓰긴 했지만 나쁜 부정적인 내용이 살짝 들어 있었습니다. 6년간 미국 주식시장이 신나게 갔다. 바로 그게 간 이유가 페드가 제로 금리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 돈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NYSE에 따르면 2014년 말에 이 부채 비율이 1929년 아래로 최대치를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말에 따르면 이게 별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때까지 배운 리스크에 대한 이론을 갖다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상당히 좀 강조를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차트 하나 보시면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0년하고 2007년의 막대가 지금이랑 비교하니 작은 포테이토 같다라고 합니다. 뭐 포테이토 칩이랑 막대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 차트를 보면은 2000년에 2007년에 과연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돈을 빌려서 왜 이렇게 샀을까? 2000년에는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2007년에 주택경기 버블이 있었고 2000년에 IT 버블의 끝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초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문제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당장 내일 주식을 팔아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보시면 또 베어마켓이 거의 다 와간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월요일에 300포인트가 넘게 빠져버리니까 다우가 이 불마켓이 끝나간다라는 신호가 아니겠는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월의 첫 이틀간의 퍼포먼스가 남은 12개월의 성적과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표를 좀 살펴보시면 이틀 동안 그러니까 얻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10.9%가 다우가 오른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남은 기간 동안 75%가 플러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스로 끝난 이틀 동안이 떨어져서 끝이 나면 2.8%밖에 오르지 못했고 51%만 상승으로 끝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그렉시트 관련한 내용만 좀 짧게 살펴볼 텐데요. 예견이라는 내용의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베어마켓은 없지만 다른 예언들 중에서 네 번째 항목인데요. 유럽은 리세션으로 빠질 것이고 2010년, 11년에 봤던 그리스 디폴트 위기의 스몰 버전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ECB의 수장 마리오 드라기가 레버리지를 위한 QE를 진행할 건데 하지만 이 오래된 대륙을 리세션에서 건져주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터뷰 하나 있었는데요. 이 인터뷰를 좀 살펴보시면 이분이 이제 시티 파이낸셜의 인베스트먼트 디렉터인 피터 투굿입니다. 이분이 그리스가 유로존을 빠져나갈 확률이 25%보다 아래라고 하는데 사회자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동의를 한다. 그럼 이 사회자들이 그럼 슈피겔이 이야기한 건 뭐냐 했더니 이분이 약간 빈정대면서 독일 사람들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빈정대기도 하면서도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걸 용인하는 거를 스투피디스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그 스투핏의 최상급을 썼다. 가장 별로 안 좋은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렉시트는 어쨌든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가 언제는 GDP 대비 부채가 좋은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유로존의 문제를 일으키기보단 그대로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 라면서 very unlikel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렉시트까지 살펴봤고요. 시황센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012년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그리스 유로존 탈퇴 논란. 최근 다시금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스의 지난달 3차에 걸친 투표 부결과 급진좌파 연합 시리자의 부각으로 이 그리스 유럽연합 탈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패닉에 빠진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과연 어떻게 대응을 찾아야 할지 이 시간 함께 그 해답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렉시트에 대한 기관들의 전망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보다 더 충격이 클 거라는 전망들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그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과 함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심층적으로 진단해보겠습니다. 웰스에셋의 명성욱 대표, 메리츠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 이서구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 텐데요. 먼저 손님을 모셔두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자산운용사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의 김영진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자산운용의 주식운용본부 김영진 이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손님들과 함께 얘기를 좀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도 우리 박지원 연구원이 얘기를 해줬지만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높게 보지 않는다라는 건데 도대체 왜 1차, 2차, 3차 대선 투표 때 반응하지 않았던 시장이 왜 오늘에서야 어제에서야 그렇게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슈피겐지에 대한 보도 때문에 시장에 대한 쪽이 좀 흔들렸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이거를 우연에 의한 해프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트리거가 돼서 시장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지 일시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렉시트에 대한 부분은 좀 지나친 네. 감이 있고요. 물론 이제 1차, 2차, 3차 될 걸로 예상을 했겠죠. 일반적으로 네.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집권당에서는 지금 최근에 집권당의 안토니스 사마리스 그리스 총리는 네.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에 이제 급진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 부도가 일어나는 재앙에 갈 네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차, 2차, 3차까지 갈 때에 통과될 걸로 봤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한 12표인가요? 이걸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그래서 그게 이제 무산이 되니까 시장에서 약간 좀 오버하는 이런 노이즈가 식으로 나는 좀 거죠. 예. 반응이 좀 나온 것이지 사실 이거 계속 이렇게 내용을 갖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제가 볼 땐 그렉시트라는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친 판단이 언론의 아닐까. 호들갑이다. 그렇죠. 예. 네, 저 한 분의 얘기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다시 전화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의 김영진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네, 그렉시트 우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실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2012년의 경우에도 그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슈가 바로 그리시트,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이스트의 어떤 합성어로서 그리스의 어떤 디폴트 위기가 유럽연합 탈퇴설로 확장되면서 주시장의 불안 심리를 더욱더 증폭했던 요인들이었는데요. 이러한 2012년의 어떤 그렉시트의 복잡한 상황이 최근 다시 세계 경제의 어떤 불안감으로 작용되면서 최근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2006년 3월 이후 최저치인 유로당 한 1.18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그리스석 300석 가운데 지금 25일 날 조기 총선을 통해서 현재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급진좌파 시리자당이 혹 당선된다라고 하면 구제금융에 따른 긴축을 반대하고 채무 탄강을 요구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도 회자되기도 하는데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좀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국민 또한 유로존 탈퇴를 반대하고 있고 지지 기반이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연정을 또 구상해야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거의 경우를 보면 이 그리스 이벤트가 국내 채권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채권 외의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채권 시장이라는 부분들은 채권은 그 경기의 어떤 역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과거 그리스 이벤트에 따른 세계 경제 불안 요인들로 작용되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채권 금리 하락이라는 것들은 채권 시장의 어떤 우호적 환경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채권 쪽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전반적인 금융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유로존 탈퇴 가능성 그리스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고조됐지만 유가 하락이라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상호작용되면서 미국은 1%대, 유럽은 한 2%대, 일본 같은 경우에 한 3%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그리스 이벤트 자체가 세계 경제의 어떤 하락, 경제의 어떤 후저 부분들을 지연시킨 요인들로 작용되다 보니까 유가 또한 5%대 급락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러한 그리스티 양상들이 불거지면서
안전자산 선호와 위험자산 회피 현상들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채권 시장에는 뭐 우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부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채권 시장 또한 과거와 2012년과는 달리 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채권 금리에 따라서 우호적 환경 자체가 지속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렉시트의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결국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요. 코스피가 188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지수대 1880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 경제의 어떤 펀드멘털로 봤을 경우에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PBR 1배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확보되고 있다. 따라서 현 1880대 같은 경우에는 하락보다는 반등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주 같은 경우 1월 8일 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2014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한 5조 원 전후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선방한 실적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00대 어떤 지수대에서는 매수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들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가운데 기대 수익률은 조금 좀 낮출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업종이나 종목별로 봤을 경우에는 연초 효과 등을 감안한 실적 개선 우량 중소형주라든가 또 바이오 헬스, 또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지주사, 그다음에 고배당 우량주에 따른 선별적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영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오늘 나오신 두 분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에 앞서가지고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제가 좀 도와드리고자 해가지고서 좀 이 2012년도의 그리스 문제하고 지금 현재 그리스 문제하고 분명히 공통점도 있을 거고 또 차이점도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요약해가지고 좀 가져나와 봤는데요. 우선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 2012년도하고 현재 비슷한 상황은 그리스에서 급진 좌파가 부상이 되면서 이쪽에서 이제 정권을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통점이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가 이 구제금융의 조건을 완화를 갖다 현재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리자 쪽에서 만약에 집권할 경우에는 그동안의 긴축 프로그램을 뭐 종결시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쪽,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나 이 같은 유로존 내에서는 강경론,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건을 받은 조건을 이행하라는 것 갖다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어제 실제로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또 비슷한 발언을 갖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갖다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가 거의 응석을 부렸죠. 그러니까 우리 뭐 죽겠으니까 뭐 살리지 않으면 니들도 같이 죽을 것이다라는 식으로다가 좀 강경하게 그리스가 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서 이 구제금융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이게 그리스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독일이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겠고요. 두 번째는 2012년도에 이 당시에 이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해 가지고서 유로존 쪽 내에서 이 안전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다 ESM이라고 해가지고 유럽 안정 메커니즘.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다가 만약에 위기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자금, 기금을 갖다 형성해가지고 한 6천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이제 매입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그때와 달라진 거는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 그렉시트를 부정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승석 대표님께서 지금 그렉시트 관련된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앞에서도 명석 대표님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 일단 뭐 해프닝에 가깝고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이석우 부장님께서는 현재 그럼 이 1990포인트를 이탈하는 현재 지수 좀 더 길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아니면은 곧 바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 목요일 네네. 이후, 그러니까 금요일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금요일이요? 예, 이번 주 금요일이요. 만기일 영향도 있지만은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또 하나가 나오죠. 실업률 지표가 나오죠. 네, 고용 지표 나오죠. 예, 실업률 지표가 나오고 그리고 또 내일 삼성전자를 핏대로 해서 이제 서서히 윤곽이 잡히는 4분기 실적. 바로 그러한 부분이 윤곽이 잡히는 것이 목요일이 지나서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추가 하락은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크진 하더라도
변동성 요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여기서 또 위로 쫙쫙 뻗어 올라갈 만한 어떤 요건이 있느냐, 그것도 좀 부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여전히 1900선을 가두리한 상태에서 좀 종목별 장세가 좀 더 이뤄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명성욱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이 코스피는 늪 같습니다. 마치 발을 한 발 들여놓으면은 쭉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다 저점을 낮춰서 가는 늪 같은데 이렇게 빠져 있는 느낌이라면,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도 뭐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버티면서 한 번 더 튀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코스피가 무너지니까 여기서 한번 그 변동성을,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한 번을 이렇게 출렁이는 구간도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초 효과에 의해서 출렁임 없이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방금 이제 그 종목 장세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쪽에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쪽에 배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늪 같지만 그래도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코스피가 나을까요? 글쎄요. 그거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는 뭐 시장 전체를 보기도 하고 또 기업, 어떤 기업을 보기도 하는데,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연말 연초에 보면은 거래소보다는 코스피가 좋았어요, 항상. 근래 보면은. 그것도 재작년에는 연말이 되기 D-한 8일 정도, 8일이나, 그러니까 대체로 일주일 전에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좋았고, 그리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뭐 그렉시티니 뭐니 그리고 해외 시장이 급등해도 우리 시장이 아주 힘을 못 쓰는 이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장세인데, 거시적인 주변의 이런 여건보다는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올해에도 역시 마찬가지, 최근 3, 4년 동안 굉장히 장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에 의해서 올해에도 역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을 해야죠. 예, 뭐 현재 시간에 지금 글로벌 증시 쪽을 좀 잠깐 좀 짚어본다면, 현재 독일 증시가 1.6%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프랑스 증시가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 쪽도 오늘 이탈리아 증시가 현재 1.8% 오르고 있으니까 다시 좀 시장, 유럽 증시는 좀 반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또 현재 미국 증시도 다우존스 지수가 0.4%, S&P 500 지수가 0.45% 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렉시트 관련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다가 제가 봐도 이게 어쨌든 벌어진 일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 우려가 완화돼가지고 증시가 좀 회복을 보인다면 이로써 완전히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잠재적 악재이로다 우리가 계속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어떤 이슈가 하나 나오면 첫 번째 펀치 맞을 때는 되게 아프죠. 그래서 주가 반응이 아주 상당히 셉니다. 그 반응이 2012년도에 이미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이 그렇죠. 불확실성이 확실히 있었고, 처음 있었을 때 과연 어느 쪽으로 할 거냐. 리만 브로더스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뭐 윤곽이 잡히면 거기서부터 저점 닿아서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크게 봤을 때 2012년도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앞서 잠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책을 좀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더군다나 지금 유럽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양적 완화를 또 한다. 바로 그 부분이 그리스의 총선 바로 며칠 전에 또 드라기 총재의 또 ECB 발표가 있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1월 내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데 불확실성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어떤 요인보다는요, 어느 정도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윤곽, 즉 변동성 요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압축하자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요, 각 업종 내에서도 오늘도 보면은 업종 내에서도 플러스 종목이 있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2%고요. 다른 이외에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대림산 이런 종목 같은 마이너스 4%나 됐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 편차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제 뭐냐면 이서구 부장님은 워낙 선수시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잘 끄집어내가지고 매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지수를 놓고 본다면 지수가 밀리면 역시 종목 하락한 종목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지수를 무조건 안 보고 매매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전략 쪽에서 놓고 본다면은요, 1880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이 맞다라는 관점이고요. 거기서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 베어 스턴스, 리만 브라더스 때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베어 스턴스가 파산했을 때 이제 그동안의 기록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사실 버냉키도 그때는 몰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을 몰랐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그리스가 만약에
이 브렉시트라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가 어떻게 확산이 될지에 대한 쪽을 시장이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는 위험은 사실상 이제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 네. 이거를 우리가 좀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여기서 이제 그렉시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한다라면은 종목 장세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테마 중에 그 테마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 관련주들, 핀테크도 있고 지금 뭐 그 중국 그 뭐 미디어 관련주들 뭐 이런 쪽들이 강세가 있는데 명성욱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나는 우리 이거 뭐 실적 종목 장세하자 이런 공허한 얘기 말고 좀 더 그 압축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는 꼭 정부 정책이니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업종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사실은 그런 종목군들을 보려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순옥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석호 부장은 이제 뭐 잘하겠지만 그런 많은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은 종목 고르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런 시장에서 종목을 그냥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현재 지금 살아있는 종목을 보는 게 가장 좀 합당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거래소 시장이 지금 30포인트가 넘는 하락이고 코스닥도 하락하는 가운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반한 아까 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했고 또 미디어 관련 부분 뭐 CJ ENM, CJ CGV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최근에 이제 전자결제 핀테크하고 역시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또 그리고 게임 관련주 또는 뭐 아니면 또 바이오 관련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시장 전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목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대형주 반열에서도 물론 초대형주는 아니지만 게임주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퇴색한 감은 있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게임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모바일 부분에 대처를 못했다고 해서 굉장히 소외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또 이구동성 NC소프트입니다. 그건 또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든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에서 좀 약간 이제 동떨어져가지고 우리 국내 시장 쪽으로만 얘기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우려감과 더불어서 유가가 지금 이제 급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뭐 포괄적 주제는 그렉시트지만 지금 유가가 하락해가지고서 생기는 또 러시아 쪽에 대한 우려감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게 잠재 악재 요인으로 남아있다면 해소되는 시점이 분명히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1월 24일 날이 그리스 총선이 예정돼 있고 한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 이 문제가 끌려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글쎄요. 말문이 막히시네요. 갑자기 어떻게 근데 뭐 지금 이순석 대표가 얘기한 이런 부분 우리가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먼저 이제 그렉시트 관련 부분을 갖다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게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 비슷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집권당인 신민주당에서는 급진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은 우리 그리스가 부도까지 난다 그러는데 사실 급진 좌파의 그 치프라스 대표는요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마치 우리가 글렉시트라든지 이런 극단의 상황으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유로존 통합에 적극적일 것이고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결국 뭐냐면 정권을 잡기 전에는 조금 말이 왜곡되는지 몰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있고 정권을 잡으면 누구든지 국가 안전을 위해서 또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리스 문제 이런 부분도 이런 내용을 갖다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유로존 자체에는 과거의 경험으로 이미 안전장치를 갖다 어느 정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러시아 문제도 최근에 지금 유가 하락으로 굉장히 우려의 시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디폴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가 2015년도에 그 채무, 그 단기 채무, 그러니까 2015년도에 갚아야 될 채무가 아마 1,500달러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현금성 지금 그 달러 보유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나친 기회예요. 물론 러시아의 전체 채무는 한 7천억 달러 됩니다. 보유 달러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올해 부분으로 본다면은 그거 그렇게 염려할 부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시장은 지금 글로벌 악재로 꽉 눌려 있지만
조만간에 이제 좀 반전이 나올 시점이 되지 알겠습니다. 않나. 뭐 희망적인 내용을 들으니까 저도 뭐 기분은 좋아지는데요. 자, 이유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대충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CB에서 1월 말경에 추가 뭐 양적 완화 정책을 확 뭐 이렇게 내놓겠다. 계속 립서비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지금 아직 얘기 안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중국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중국에서 또 양적 완화를 또 발표를 또 했죠. 경제 부양을 통해서.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그리스 총선 이번에 딱 한 번 맞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년 전에 어느 정도 완축장 적용을 만들어 놓은 상태. 그 이외에 다른 보너스 개념의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온다라면은 이것은 글쎄요 잠시의 이슈 정도로 지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1월 달 내로 저는 완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렉시트의 우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뭐 전문가분들이 아까 뭐 김영진 이사도 그렇고 오늘 또 나오신 두 분 패널도 일단 우려가 좀 과도하다, 지나치다라는 얘기를 갖다 일관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슈 마무리 짓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미국 증시 쪽의 움직임도 좀 호전이 되고 유럽 증시 쪽도 움직임이 좋은데 국내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은 어떤지 다시 글로벌 시장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네요. 준비되어 있는 게 없고요.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지수 동향은 정규장 대비해서 0.12%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급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약 50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개인들은 약 한 44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분위기가 좀 풀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슈는 마무리 짓고 중요한 건 정작 이제 투자 전략이죠. 내일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를 갖다 이제부터 좀 구성을 해보고 짜봐야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또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선물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도 계약 개수가 9천 계약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만 계약 가까운 매도가 나왔을 때 보게 되면 급반등이 오히려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만기가 이제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승원 대표의 질문이 무섭죠. 그러네요. 네. 그거는 저기 오늘 밤 해외 증시 동향이죠. 오늘 밤 해외 증시가 세게 한 2% 이상 올라가면 우리도 내일 틀림없이 2% 수준은 안 돼. 원래 외국보다는 좀 세지 않으니까 한 1.5%? 참 섭섭한 얘기지만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이 하반 경기 여부가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이게 포지션이 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시장이 오늘 밤에 어떻게 안정이 되느냐 하느냐 이게 급선무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급반등이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에 달려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옵션 만기 이후에 풀릴 건지 아니면은 옵션 만기 전에 이 매도 계약을 풀어줘서 이렇게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건지 해외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경우를 왕왕 보지 않았습니까? 한 이틀간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옵션 만기까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물론 이제 눌린다고 하면은 뭐 사실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그게 더 마음이 급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보면은 이제 선물 같은 경우 1조 1,000억. 근데 콜과 풋 같은 경우는 양매수를 좀 했습니다. 콜 쪽이 좀 우위였죠. 예, 콜 쪽이 좀 우위였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선물에서 움직이면서 이 옵션을 갖다가 가두리 칠지 뭘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어느 정도 그 전략적인 부분으로 좀 상단과 하단을 갖다가 맞추려고 좀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좀 만기일 전에 좀 풀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오려면요. 그 다음날 3분의 1 이상은 환매수가 돼야지 시장은 안정성을 찾는다는 것을 꼭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즉 내일 한 5천억 정도 매수가 된다면 이게 한번 외국인들도 깜짝 놀라서 한번 내배됐었는데 다시 제재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전히 1900 전후에서의 움직임은 뭐 더 떨어져봐야 얼마나 떨어지겠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으로다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싼 거래소를 사는 게 낫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코스닥을 사는 게 낫겠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주식이 지금 굉장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응 전략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본다면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시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뭐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이순석 대표답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투자를 잘 못하면은 네. 절대 저평가돼 있고 악재는 틀림없지만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악재 부분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잘 못하시거나 심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많이 빠진 거래소 종목에서 찾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러나 매매의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스스로 알아서 종목을 고르는 이런 분들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잘 움직이는 주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 실력도 안 보면서 무조건 누가 좋다고 해서 급등한 주식을 따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우매한 그런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꼭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서구 부장님께서 네. 그 KG니시스를 말씀해 주시고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좋은 수익률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네. 이 핀테크 관련된 이 화두가 지금 보게 되면 기자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신재현 금융위원장이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지금 핀테크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핀테크가 지금 올해의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 다우 기술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이 핀테크가 단순하게 이 결제 쪽을 넘어서서 정말 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이 결제를 넘어서서 IT와 금융이 결합되는 이런 그 상품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 카카오에 대한 상승도 이 네. 핀테크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 핀테크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보다 네. 핀테크 그거보다는요 좀 더 폭넓게를 보고 싶습니다. 폭넓게요. 예. 전자상거래 커지고 있죠. 네네. 예, 당연히 여기에서 또 진입 장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전자 결제 쪽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고 핀테크도 여전히 관심은 맞다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을 뭐 간략하게 들어봤는데요. 뭐 두 분 얘기는 뭐 내일 쪽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뭐 주식을 갖다가 사는 거나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뭐 우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음은 좀 놓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또 종목이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이서구 부장의 KG이니시스 수익률이 뭐 한 일주일간 정도 한 28% 정도 올랐는데 네. 오늘도 기대가 큽니다. 네. 두 분 어떤 종목 가져 나오셨는지 오늘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제가 먼저- 영석 부장부터 하실까요? 제가 먼저 잠깐 하시죠.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체 상태를 보지 않겠냐 그러겠잖아요. 그렇게 하면 운용사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익을 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수보다는요 어디서 수익을 낼 거냐 이거를 집중하다 보니까 종목별 장세, 즉 네. 어느 정도 타겟을 잡는 종목 쪽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한 가지 제가 제시를 해보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중국 상장 종목입니다. 좀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죠. 근데 오늘도 중국은 안정적입니다. 거기다가 정부의 정책까지 나온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 여기에서 좀 과거에는 좀 많이 평가가 좀 안 좋았었는데요. 최근 놓고 보면은 점진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에서 좀 찾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중국 상장 종목 많은 종목이 있는데 뭐 차이나 그레이트, 차이나 하오란, 완리,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뭐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이 있는데 일단 내일 종목으로는 한번 차이나 그레이트 쪽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요. 네. 근데 이 중국 관련주라고 하는 네. 이 기업들이 이 중국 원양자원 증자 얘기 이후로 힘을 지금 못 쓰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벗어나서 실적에 주목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보시는 그 종목으로 압축해야 예. 된다는 겁니다. 아, 제가 그 종목 그래서 그 마- 종목을 지금 예, 오늘 예. 말씀을 안 드린 건데요. 중국 원양자원이요. 그 종목 같은 네. 경우에는 당연히 급등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고요. 네네. 내부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압축돼서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차이나 그레이트라든가 차이나 하오란, 완리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실적이 뒷받침이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들 종목 한번 관심을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지난주에는 이제 LG 이노텍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네네. 예. 뭐 무난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앞으로 이제 연말 연초에는 이제 과거의 사례도 보면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코스닥 종목에서는 기능성 그 여성 갱년기 치료제 내추럴 엔도텍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 내추럴 엔도텍의 그 향후 성장성은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국내에서는 이 사실은 남자들은 좀 잘 몰라요. 이렇게 좀 무심해가지고 아니, 남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소개하는데 이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죠. 이제 야 이거 저기 뭐 내추럴 엔도텍의 뭐 하소 뭐 백하소 적하소 이게 물어보니까 예.
언니들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은 많이 상시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 이 하소로 담은 술이 있거든요. 네. 한 20년 정도 된 그 술인데, 그거는 제가 원래 이제 하소가 이 흰머리도 검게 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여담이지만 저희 집사람한테 약으로 조금씩 마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추럴 엔도텍은 여러분 이미 이제 북미, 미국하고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대만 등 많은 국가에 이미 저기 특허 물질이 이제 특허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6만 원대에서 지금 한 4만 5천 원대, 4만 2천 원대까지 빠진 모습이어서 저점을 지금 높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됐고 올해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추럴 엔도텍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정말 열띤 토론을 펼쳐봤는데요. 저희와 함께 새해 4번째 거래일 투자 전략 제대로 세우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두 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